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딱 들었죠. 저는 한 달에 1,500만 원 받는다고. 자, 여러분. 그 1,500만 원이 그 사람에겐 생활비의 기준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뭐 내가 초밥 먹고 싶으면 일본 가서 초밥 먹는다.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을 간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5번째네요. 처음에 이제 4가지라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. 생활비예요, 생활비. 항상 말씀을 하세요. 생활비 같은 경우는 줘도 안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말 세법에 적혀 있습니다. 생활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적혀 있어요. 피부양자가 지불하는 뭐 생활비를 적혀 있어요. 자, 그러면 생활비의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생활비는 일시적이고 소모적이어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생활비라고 받았어요. 근데 그 금액이 절대 자산 형성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자녀에게 생활비라고 100만 원을 줬는데 자녀가 그 100만 원으로 차곡차곡 주식을 샀어요. 당연히 생활비 아니에요. 이거는 바로 뭐죠? 바로 증여예요. 자산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증여예요. 그러니까 이건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비 얼마까지 줘도 되냐, 생활비 얼마 줘도 뭐 증여로 안 걸리냐라고 하시는데 그 금액은 법에 절대 적혀 있지 않아요.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생활비가 10,000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 생활비가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.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것도 봤었어요. 최근에 그 영상 찍었었죠. 한 달 용돈 얼마세요? 라고 물어봤어요, 개그맨이. 근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었죠. 저는 한 달에 1,500만 원 받는다고. 자, 여러분. 그 1,500만 원이 그 사람에겐 생활비의 기준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뭐 내가 초밥 먹고 싶으면 일본 가서 초밥 먹는다. 디즈니랜드 가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을 간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이 바로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바로 동영상이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올라갔죠. 결국은 무슨 말이냐? 생활비에 대한 한도는 없어요. 근데 그분은 소비성으로 썼기 때문에 그나마 덜 걸렸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그게 계좌에 아주 많이 쌓였어요. 1,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0년이 쌓여가지고 15억이 쌓였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생활비라고 볼 수 있을까요? 한 푼도 안 썼잖아요. 그러면 자산 형성을 한 아주 큰 예금 자산을 준 거예요. 결국은 이거는 전부 다 증여세 아주 크게 맞을 수 있다는 점. 그 다음에 말할 게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는 당연히 가능해요. 근데 자녀가 경제적 자력이 없어야 돼요. 경제적 자력이 있으면은 이게 생활비가 아니잖아요. 피부양을 하는 게 아니니까. 부양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.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있죠? 할아버지가 손녀에게, 손주에게 주는 것도 안 돼요. 왜냐? 부양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? 중간에 있는 부모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부모 세대도 말 그대로 자력이 없다. 부모 세대랑 손주, 자녀 세대가 둘 다 경제적 자립도가 없어서 할아버지가 줬다라고 하면 그건 또 말 그대로 소명을 하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대부분 부모 세대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녀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주는 경우에만 말 그대로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,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건 교육비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활비, 큰 금액 나갈 때 있잖아요. 교육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근데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. 근데 너 4년간 그러면 어차피 학비가 1억 원 정도 나올 거니까 1억 원 한 번에 가져가 라고 주는 경우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왜냐면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목적에 맞게 바로바로 소비하는 게 생활비의 성격인데 그리고 등록금의 성격이잖아요. 근데 교육비를 4년치 걸 미리 줘버린다는 건 저는 목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좀 더 나아가면 축의금이란 것도 있어요. 비과세 항목에. 원래 축의금은 본인의 명의로 받은 것만 자기의 축의금으로 비과세예요. 왜냐면 대한민국에서의 결혼은 사실은 이 혼주의 결혼식, 즉 부모님의 결혼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. 왜냐면 부모님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제 자녀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었을 때 그걸 받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축의금을 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혼하는 당사자, 신랑 신부의 축의금은 사실은 크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 혼주에 대한 축의금은 아주 큰 거라는 거죠. 근데 그 혼주의 축의금이 자녀에게 가버리면 사실은 그것도 증여예요. 제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. 왜냐면 일반적인 결혼에서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이 대법원 판례인가까지 나왔었던 이거는 뭐냐면 그 축의금의 금액이 8억 원, 막 10억 원 이랬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빌미로 많은 돈을 이번 참에 증여를 해버리자라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과세관청 측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했었고 그게 축의금이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일치성이 없다 그래서 과세가 된 케이스입니다.
결국 다양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파생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양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현금 증여 질문들인데 이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많은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 생활비라는 부분들 꼭 이것까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했던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동영상을 꼭 이제 되짚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잘못된 세법상 잘못된 금융습관을 제발 하지 말라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